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능 특강 문화 온라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일단 첫 번째 동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아주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또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안 보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도 조금 그렇겠죠. 이게 뭐 별 그거 없이 교재 그 PPT 파일에 그냥 뭐 필기하면서 강의하는 영상이 그렇게 딱히 재밌을 리는 없고요. 또 이게 온라인으로 듣는 게 쌤 생각에는 교실에서 수업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해요. 혼자 스스로 어떤 뭐 자제력이라든지 절제력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 교실에서는 그래도 쌤이 앞에 있으니까 뭐 자의반 타의반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는 좀 편하니까 집중이 좀 안 될 수 있죠. 뭐 그래도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런 방법을 택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는데 아마 올렸다면 썸네일이 되게 이상한 걸 거예요. 그거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반이었던 학생 한 명이 제 유튜브를 보고는 이제 쓰라고 준 건데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고 뭐 한 번만 쓸 거예요. 너무 이상해. 퀄리티가 그렇게 뭐 아주 조잡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 번만 쓸 거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건강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쌤은 또 오늘 잠시 밖에 나갔다가 바람을 쐬가지고 약간 좀 그런데 어쨌든 감기를 여러분들 조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괜히 감기만 걸려도 또 약간 이게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쌤도 좀 건강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14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서술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 보면은 뭐 뜻이 있죠. 교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사건의 내용을 언어로 나타내는 행위와 그 결과, 그러니까 그 사건의 내용을 뭐 영상으로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행위로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언어로 보여주는 겁니다. 언어로. 그래서 서술은 크게 이야기의 구성과 이야기의 전달로 나뉜다. 구성은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를 짜는 거고요. 이야기의 전달은 시점과 거리, 사건과 인물 제시 방식, 문체, 어조,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 뭐 이런 건데 밑에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요. 이건 뭐 많이 알죠 이제. 이거 기억나죠? 얘가 이게 작품이면 여기는 작품 밖이고 여기는 작품의 안이죠. 그래서 안에 있는 인물들이 이야기를 주면은 이제 1인칭이 됩니다. 주인공이 직접 들려준다. 1인칭 주인공이고요. 아니면 그 보조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주인공이 아닌 다른 인물에 의해서 들려준다. 1인칭 관찰자예요. 작품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이러면은 3인칭인데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다 말해주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에 겉으로 관찰된 내용만 말해주면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설도 우리가 소통 구조를 한번 보면은 저번에 시의 소통 구조 한번 봤었죠. 봤고 소설도 마찬가지로 작가와 작품, 독자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작가가 세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주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뭐 적절하게 내용과 사건과 인물과 배경, 그다음에 뭐 문체, 시점,
뭐 이런 것들을 어조와 태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작품을 독자가 읽고 작가의 문제의식을 이해하거나 뭐 공감해서 그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르기도 하고 그 주제의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의 소통 구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보고 또 보면 작품이라든지 다른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일단 우리는 시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시점은 봤고, 자, 이제 뭐 인물 제시 방식, 이건 서술자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라는 건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인물의 성격, 상황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서 요약, 논평, 그러니까 다 말해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된 거다. 얘가 왜 이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얘가 지금 화를 내는 건 얘 성격이 뭐 이렇기 때문에 다 말을 해주는 겁니다. 반면에 보여주기는 다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 사건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만 묘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나 상황을 제시해 주는 거다. 그래서 보여주기에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얘의 목소리가 나타날 필요가 없죠. 그냥 본 것만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되니까. 반면에 말하기에서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유라든지 설명이라든지 해설을 해줘야 되니까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는 거죠. 그 옆에 날개 보면은 이제 시점과 서술자와 시점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일단 초점 화자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전지적 시점일 때 전지적 시점이면은 이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는 모든 인물의 내면 심리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정 인물의 시각에만 의존해서 걔의 내면, 걔가 보는 거, 걔의 행동에 대해서만 전지적인 시점에서 서술을 해주면은 초점 화자라고 합니다. 그 특정 인물을 초점 화자다. 얘한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서술한다는 거죠.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황망전은 이렇게 말했다. 이 작품도 초점 화자를 쓴 서술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현대 소설에 많이 나와서 이게 참고해야 될 게 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랑 다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는 항상 나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나라는 말이 꼭 나와요. 내가, 뭐, 나는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꼭 나옵니다. 그리고 거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거리라는 개념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뭐 어렵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헷갈려. 애매합니다. 쌤은 약간 이게 좀 헷갈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볼 건데, 이 거리는 여기 읽어보면은 일단 작가는 빼고 독자, 서술자, 인물 이 세 개만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리는 이제 이렇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서술자, 인물, 독자 이 세 명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서술자와 인물은 서술자가 인물을 바로 아느냐, 그러니까 얘가 얘를 얼마나 직접적으로 아느냐, 뭐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알면 알수록 이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곧 주인공이니까 얘는 되게 가깝죠. 거리가 직접적으로 아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제일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도 얘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얘도 가깝죠.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는 이 인물의 주변에서 그 인물의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거니까 얘는 좀 멉니다. 그리고 3인칭 관찰자도 마찬가지로 얘는 아예 작품 속에 등장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 사람도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멀다. 그 다음에 서술자와 독자 이 두 사람의 거리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서술자가 독자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물의 거리, 이 둘의 거리가 결정이 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독자에게 정보를 많이 알려주죠. 자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깝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어떨까요? 이 서술자가 독자한테 정보를 많이 알려주죠. 그래서 가깝습니다. 1인칭 관찰자부터는 이제 관찰자 시점은 전부 다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1인칭 관찰자도 멀고 3인칭 관찰자도 멉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자와 인물. 독자와 인물은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서 거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때 알 수 있는 건 독자가 스스로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독자가 스스로. 1인칭 주인공 같은 경우는 뭐 독자가 서술자가 곧 인물이니까 1인칭 주인공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잘 알 수가 있죠.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으니까 거리는 가깝습니다.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한번 보세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정보가 많이 제공되긴 제공돼. 근데 그게 독자가 스스로 알아낸 게 아니라 서술자가 전해준 거죠.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거나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서술자가 다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리가 멉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독자와 인물은. 1인칭 관찰자는 인물에서 서술자가 정보만 제공해주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거리가 가깝죠.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알아내는, 알 수 있는 하니까 더 헷갈리겠다. 알아낼 수 있는 정보의 양. 또 필기 지웠다고 많이 화를 내겠네요.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3인칭 관찰자도 보면은 관찰자가 제공해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가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깝다. 독자와 인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요 너무 좀 힘든 것 같고 차라리 이 위에 있는 기준으로 이런 개념을 조금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다 정보가 중요하네요. 정보가 얼마만큼 서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차이를 보고 많이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은 가깝고 정보가 하는 게 조금 없으면은 멀다. 직접적인 정보를 많이 알아내고 주고 받고 하면은 가깝고 그렇지 않고 뭐 간접적으로 준다든지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면은 거리가 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직접적 너무 두꺼운데 글씨가 정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조금 핵심되는 개념만 한번 머리에 넣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체는 그 사람의 문체 말 그대로 문체죠. 뭐 작가의 언어를 구사하는 개성적인 방식, 그래서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긴지 뭐 짧은지 이런 것들입니다. 엄청 길게 문장을 만들어서 호흡을 길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문장을 짧게 끊어서 호흡을 짧게 가져간다든지 뭐 우리 짧은 문장 하면은 우리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난소공 있죠. 난소공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거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조와 태도는 특정 인물이나 작중 현실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그러니까 이거 시 할 때도 말했죠. 말투입니다. 어조는 말투예요.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말투가 반어적일 수도 있고 풍자적일 수도 있고 냉소적, 비판적, 동정적, 호의적, 낙천적, 해악적 이런 태도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서술자의 태도다. 어조는 서술자의 태도, 문체는 작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뭐 설명을 들으면 뭐
지도 모르겠는데 실제 작품을 보면서 적용하다 보면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실제 작품을 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15쪽에 보면은 황만근은 성석재 작가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말했다 라는 소설이 있죠. 이 소설은 황만근이라는 인물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황만근이라는 사람은 되게 착해요. 착하고 약간 모질한 것도 있는데 되게 착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뭐 허드렛 일, 힘든 일 이런 거 다 자기가 하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약간 좀 황만근을 업신여긴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긴 있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금 이 그 전체 소설에서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보자. 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하면은 지식백과 이런 데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클릭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줄거리라든지 등장인물들 해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문을 보면서 바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은 황만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서술자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지금 황만근은 마을에 없어진 지 며칠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사투리인데 그러니까 황만근이 이때까지 했던 온갖 허드렛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만근의 빈자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만그의 자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아이고 이 망할 놈이 똥냄새 열이가 싸나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게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막 이러면서 뭐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황영석 이 사람이 지금 투덜대면서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걸음을 보면서 이 여씨 노인 이 노인도 아니 저 걸음이 다 우리 밭으로 왔을 낀데 망그이가 있었으면은 이러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황만근이 어떤 인물인지 일단 마을의 굳은 일을 다 얘가 다 하는 사람이구나. 망근이는 마을의 뭐 굳은 일 또는 굳은 일을 다 하고 어려운 이웃들 이 지금 여시 노인 이 사람은 이제 할머니니까 노동하기가 힘들겠죠.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분뇨를 걸음을 먼저 주는 겁니다. 황만근은 마을의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눠줬다. 근데 특히 여시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게 더 베푸는 인물입니다. 더 베풀어줌. 마을의 굳은 일을 뭐 도맡아함. 이거 자리가 없네. 신기하죠? 도맡아함. 이제 이게 지금 황만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성실하고 뭔가 좀 착한 느낌이 들죠. 그 다음 보니까 만그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 처사다. 그러니까 이 황만근은 약간 모질하긴 한데 얘한테 물어보면은 정말로 공평하게 항상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비를 물으러 가면 언제나 자연의 이법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그래서 황만근의 인성이 또 나옵니다. 얘는 공평한 애다. 공평무사. 이게 황만근이라는 인물의 하나의 또 특징이죠. 또는 물어보나 명약관화. 그러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어보나 마나 불 보듯이 뻔한 일을 두고도 황만근을 들먹였다. 만그이도 알기다. 이거는 약간 그 황만근의 모자람. 황만근의 모자. 야, 우리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죠. 야, 지나가는 개도 알겠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런 맥락입니다. 만그이도 알기다. 그걸 모르나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 그 다음에 황만근가 이걸로 이제 또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죠. 이제 이름을 설명하면서
인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만근과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 이 기억 있네요. 나중에 문제 나오겠다. 먼저 황하고 단호하게 크게 해서 뭐 이렇게 쭉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방근 이러면서 그래서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여있다.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황은 성을 말한다. 신대 1, 2는 황씨들이 50여 모의 집성촌이다. 그 집성촌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동네죠. 그래서 2년 전에 귀농한 민씨, 이 사람이 이제 이 황만근에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입니다. 하는 인물. 그래서 또 뭐 황씨 집안의 대릴 사위로 들어온 노씨밖에 없다. 그래서 전부 다 황씨들만 삽니다. 그래서 쭉쭉 하다 황만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때 이미 그를 베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아버지가 미리 먼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거죠. 애가 출산이 된 거죠. 남편을 여의고 황만근을 낳은 까닭에 항렬자 혹시 압니까? 이름에 이제 집안에서 그 이름을 지을 때 내려오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돌림자도 돌림 이름, 돌림자 이름에 있는 돌림자 뭐 그런 걸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 만근산의 이름을 따서 만근이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뭐 이 산은 신대 1, 2라는 이 마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병풍 청곡지를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사 지을 때 중요한 역할. 그래서 뭐 이쯤만 해도 황만근이라는 이름이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임을 알 수 있다. 뭐 지금 서술자가 개입을 조금씩 하고 있네요. 서술자의 개입은 서술자가 자기의 목소리, 자신의 생각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건데 여기 보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이런 부분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이 또 서술자가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한 거죠. 사건을 전달하기보다는 서술자 자신의 어떤 판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서술자의 개입. 그래서 이 소설에는 서술자의 개입이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술자의 개입이죠. 그래서 이 서술자의 개입도 처음 느끼면 보았을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일단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의사, 뭐 이런 감정 아니면 그 인물에서 자기 어떤 평가, 해석 이런 게 드러나면은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자, 그다음 내용을 보면은 100분은 뭔가 황만근이 땅바닥에 넘어진 횟수가 100번이다. 얘가 잘 넘어지는가 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덤벙댄다 해야 되나? 좀 주의가 산만할 수도 있죠. 뭐 황학수 윗마을 황학수의 말 맞다나 평형 감각을 관장하는 손해가 미발달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선천적인 어떤 문제,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얘가 좀 너무 잘 넘어지니까 툭 소리가 나면 홍시 떨어지는 소리 아니면 황만근이 넘어지는 소리다. 이게 되게 좀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는 누군가가 황만근한테 몇 번 넘어지는지 세봐라 라고 하면서 기왕 넘어지는 거 숫자 공부, 셈 공부나 해라. 그래가지고 얘가 보면 엄청 웃기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어린 황만근에게 몇 번 넘어졌는가 물으면 황만근은 손가락을 꼽고 발가락을 꼽고 여기까지 해봤자 20개밖에 못 세죠. 무릎과 허리까지 베베 꺼가며 용을 썼다. 이 20번 넘게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대답을 못하다가 언제부터인가는 그냥 100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00분이라고 대답하는 건 자기가 셀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의 수가 100번인 겁니다. 100까지밖에 못 세는 그냥 제일 큰 거 하면 100번. 그래서 약간 지금 여기까지는 황만근 이 인물의 어리숙한 모습, 어리숙한 모습, 조금 약간 모자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찌번은 뭐냐? 면사무소가 있는 봉대장터의 국수가게 주인이 보태준 별명이다. 어린 황망근이 와서 국찌 찌번 찌만 쪼요 이렇게 뭐 이렇게 된소리를 많이 넣었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뭐 10원이었겠죠. 국수 10원 어치만 달라 이런 말이었을 텐데 이렇게 혀가 짧았나 이렇게 말이 했네요. 그래서 찌번. 그래서 그 말을 손에 들려 있는 10원짜리 지폐를 보고 겨우 알아들었다. 어린 시절 황만근은 혀가 짧았네. 그래서 황만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이런 황만근이라는 인물, 이 소설은 우리가 이제 인물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황만근 글자가 좀 안 좋은데 이해해 주세요. 황만근이라는 인물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생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현대인의 이기적인 세태, 뭐 행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 또는 뭐 풍자한다고도 할 수 있죠. 좀 중간중간 웃기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생애라고 돼 있어서 이게 결국 이 소설을 뭐 스포를 하자면 황만근은 나중에 죽어요. 무슨 뭐 농민 걸기 대회에 나가자고 이장이 황만근한테 말해가지고 가자고 했는데 황만근이 너무 먼 거 같은데 아무튼 경운기를 몰고 갑니다. 근데 그 도착한 농민 걸기 대회 거기는 이미 그게 대회가 끝났죠. 황만근이 너무 늦게 경운기 끌고 가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끝났고 자기들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다가 겨울이었는데 그 논두렁에 경운기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나서 어, 죽습니다. 아무도 그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며칠 지나서 이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 죽은 황만근에 대해서 아까 우리 그 황만근에 대해서 그 긍정적이었던 인물이 있었죠. 민씨. 이 아저씨가 마지막에 묘지명을 써요. 묘지명. 그래서 황만근의 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그 묘지명을 한번 볼까요? 잠시만. 묘지명 여기 있죠. 민씨가 쓴 묘지명입니다. 좀 크게 볼까? 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극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초지일관 처음의 뜻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거죠.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 그래서 단기 4330년 5월 20날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새터말은 새로운 마을 그 신대 1이었나 1이 거기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 민씨의 이름은 민순정이었군요. 그래서 엎디어쓰다. 그래서 묘지명을 썼습니다. 생애 묘지명 인물에 대한 평가죠. 평가. 우리 이런 문학 형식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물에 대한 생애를 쭉 적고 마지막에 사관이 얘는 참 이런 사람이었다 평가를 내리는 거. 이 무슨 갈래였죠? 고전 문학 갈래 중에 전입니다. 전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그 박지원의 예덕 선생전 우리 배웠었죠. 예덕 선생전. 거기 보면 이 예덕 선생은 똥 푸는 사람, 거름한 사람이었는데 얘의 어떤 생애를 쭉 적고 마지막에 얘가 참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있었죠. 또는 뭐 우리 고려 가전 중에서 뭐 국순전, 뭐 또는 국선생전, 뭐 가전이지만 어쨌든 형식은 비슷합니다. 이런 작품들과 우리가 엮어 볼 수 있어요. 형식상의 특징은 생애를 말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내린다. 그래서 이런 소설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다음의 장면별로 황만근의 성격을 평가하는 말을 AB에 쓰시오. 쓰면 되겠죠. 여시 노인에게 걸음을 더 자주 가져다 준다. 본인이 약자이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아이들의 분쟁을 종식시킴.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무사함. 명략 관화한 일을 두고 황만근이 거려내 약간 모자란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가 뭐 쉽고요.
자, 2번 서술상 특성. 서술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가? 뭐 서술자, 문체 뭐 이런 것들 보면 되겠죠. 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관찰 결과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객관적인지 서술자가 딱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부차적인 인물들의 언행을 통해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황망근이겠죠. 이 사람의 내적 갈등이 지금 이 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과거의 장면을 삽입하여 주인공의 성격이 변화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황망근의 성격이 변화를 했었는지, 그런 장면이 삽입이 되어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황망근에 대해서 서술자가 우호적인지 비판적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에 따른 연속적 사건 전개를 통해 현재 상황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연속적인 사건 전개라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지문에서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제시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자, 기억의 서사적 기능 우리 아까 봤었죠. 기억 이 다음 페이지인가? 이전 페이지. 황만근과 황만근의 노래 황 하고 시작하는 그 노래. 서사적 기능. 이 이야기에서 이 황만근가라는 이 노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비장한 장면을 해학적인 분위기로 반전시킨다. 비장한 장면이 있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인공의 운명이 어떻게 귀결될지를 암시하는 복선이다. 미래에 어떤 암시하는 그런 게 있었나?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호의를 보여주는 소재다. 호의, 황만근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아주 좋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주변 인물들이 주인공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단서, 새로운 시각, 얘 몰랐는데 이런 모습이 있었네?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 단서가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주인공의 성격을 보여주는 과거의 사건들을 소개하는 매개이다. 이 황만근가를 통해서 이 주인공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옛날에 이랬었던 일도 있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소개해주는 매개체인지, 과연 이 5개 중에서 정답은 뭘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뒤에 나오는 내용 뭐였죠? 소설의 내용, 인물, 사건, 배경. 이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해당하는 지문 작품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두지 말고 바로 다음 동영상 들어주세요. 네, 일단 수고했습니다. 잠시 쉬고 좀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